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한 삶은 여러분들은 로또 1등 당첨되면 평생 행복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딱 18개월 지속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해보는 일종의 꼼수, 일반화하기 어려운 교통철학, 행복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고 강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법물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 재밌게 봤는데요. 제가 놀랐던 것이 영상에 등장한 강아지가 물리학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보시면 강아지가 이 길을 건너는데 물이 한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만약에 물에 흐르는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똑바로 만약에 건너오게 되면은 당연히 물살에 따라서 강아지가 도달하는 곳이 옆으로 휘게 돼요. 그런데 이 강아지는 처음 출발한 위치에 정확히 반대쪽에 있는 위치에 도달하잖아요. 이때 이 강아지가 어떤 방향으로 속도를 내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물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른다면 이 방향에 대해서 이쪽 방향으로 뛰거든요. 이쪽 방향으로 뛰게 되면 이 물살의 움직임과 합해져서 바깥에 정지해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강을 똑바로 건너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물리학에서는 상대 속도라고 불러요. 강아지가 물에 대한 상대 속도를 조율해서 똑바로 자기가 출발했던 위치에서 정반대쪽에 있는 위치에 도달하는 것을 이 강아지가 아주 현명하게 해결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실 이런 상대 속도의 개념은 굉장히 우리 일상에서도 꽤 중요해요. 그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비행기가 먼 곳을 갈 때 상당히 높은 곳에서 날아가는데요. 우리나라가 있는 부기도 지역에서는 높은 곳으로 비행기가 진행할 때 편서풍이 붑니다. 편서풍은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서 부는 바람이란 뜻이에요. 이 편서풍을 이용하면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동쪽으로 가면 짧은 시간이 걸리고 서쪽으로 가면 더 긴 시간이 걸리거든요. 인천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미국 LA로 가는 걸 생각하면 그 방향은 동쪽이 돼요. 따라서 인천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LA까지 갈 때는 11시간 정도 걸리고 거꾸로 LA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서쪽으로 인천으로 올 때는 편서풍을 거슬러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두 방향의 비행 시간의 차이가 무려 2시간 가까이도 나요. 비행기가 날 때는 지면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기에 대한 상대 속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죠. 앞에 보신 이 강아지가 물에 대한 자신의 상대 속도를 조정해서 똑바로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기엔 이 물길의 반대편에 정확히 도달하는 방법을 이 강아지가 스스로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대견한 강아지입니다. 오늘은 생명 그리고 지구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태양계가 형성될 때 그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행성들이 함께 만들어집니다. 처음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주에 태양 없고 행성 없었어요. 처음에 우주 공간에 수소, 헬륨 같은 가벼운 원소들도 있고요. 우주에서 초신성 같은 것들이 나중에 폭발을 하게 될 때 초신성이 내부에 가지고 있던 물질들을 우주 공간에 흐트러 놓습니다. 수소, 헬륨뿐 아니라 훨씬 더 무거운 원소들도 우주 공간에 함께 흩뿌려져요. 그럼 이렇게 물질들이 흩뿌려진 다음에는 얘들이 중력에 의해서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뭉칠 때 처음에 똑바로 이렇게 진행하지 못하잖아요. 약간의 흐트러진 것만 있더라도 어떤 것이 가능해지냐면 물질들이 뭉치면서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게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이 어떻게 스케이팅을 하는지를 유심히 보시면 돼요. 굉장히 빨리 돌 때는 유심히 보십시오. 다 손을 이렇게 똑바로 해서 위로 올리고요. 천천히 돌 때는 손을 뻗치거든요. 처음에 우주 공간에선 이렇게 흩어져 있던 물질들이 있는데요. 얘들이 점점 모이니까 마치 피겨 스케이팅이 몸을 이렇게 좁게 하듯이 점점 물질들이 뭉치면서 회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데 처음에 이 물질들이 항성계를 만들 때 이쪽으로 돌지 이쪽으로 돌지는 멀리 물질들이 있을 때 처음에 갖게 되는 약간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돼요. 하지만 일단 한번 이쪽 한쪽 방향으로 돌게 되고 그런 물질들이 뭉쳐서 이제 태양도 만들어지고 행성들도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냐 하면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행성들의 공전 방향은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도 쉽게 짐작할 수 있죠. 그럼 처음에 이제 물질들이 뭉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가장 많은 물질이 뭉치는 곳은 당연히 전체 원시 태양 성운의 한 가운데겠죠. 그게 바로 태양이 될 위치입니다.
그럼 물질들이 뭉치고 뭉치다 보면 태양에서 내부의 온도와 압력이 점점 커지게 되고요. 충분한 온도와 압력에 도달하게 되면 태양이 이제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태양이 빛을 내는 항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태양으로 흡수되지 않은 물질들도 우주 공간에서 군데군데에서 자기들끼리도 뭉치기 시작할 거고요. 그게 이제 모여서 지구와 같은 여러 행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됐을까라는 거고요. 지구를 생각해 봐도 재밌어요. 지구도 어쨌든 많은 물질들이 뭉친 거고요. 처음에는 지구를 구성하고 있던 물질들이 지구의 위치로부터 멀리 있었잖아요. 멀리 있던 물질이 지구의 위치까지 오게 되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럼 물리학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멀리서 온 물질이 지구에 도착하게 되면 얘는 더 큰 운동 에너지를 갖게 돼요. 이 얘기는 지구를 형성하는 물질들이 뭉치게 되면 초기에는 굉장히 높은 온도에 도달하게 돼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켰고 그게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의 열운동을 늘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시 지구는 거의 펄펄 끓는 액체 상태였을 겁니다. 그러다가 액체니까 무거운 것은 가라앉죠. 근데 가라앉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액체 상태의 지구의 한가운데로 먼저 무거운 것들이 뭉치고요. 그 다음엔 가벼운 것, 그 다음에 더 가벼운 것들의 순서로 지구의 내부 구조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처음에 뭉친 애들이 가장 안쪽에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지구 내부의 안쪽에 있는 물질들이 액체 상태로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압력이 엄청 높아요. 압력이 높으면 물질은 액체 상태가 아니라 고체 상태로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내핵은 아마도 고체 상태일 거다라고 믿다가 최근에는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고체와 액체의 중간 정도의 상태가 있다라는 걸 알려졌고요. 하지만 내핵 바깥쪽에 있는 외핵은 온도는 높지만 압력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곳은 액체 상태가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지각 부분은 온도가 낮아서 다 고체잖아요. 외핵 바깥쪽은 애매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부분이 멘틀인데요. 멘틀은 액체 비슷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점성이 큰 유체 상태로 그 멘틀이 존재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지구의 구조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제 지구의 대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주 공간에 제일 많은 것이 수소와 헬륨이에요. 원시 지구의 그 대기에는 수소와 헬륨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수소와 헬륨은 태양풍에 의해서 바깥으로 쉽사리 탈출을 하게 되겠죠. 태양풍이 계속 입자들을 보내니까요. 그 효과도 있고요. 수소와 헬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중에 가장 질량이 작은 그런 원자죠. 기체 상태에 있는 질량이 작은 원소들은 그 열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서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수소와 헬륨은 지구의 중력이 만들어내는 탈출 속도보다 더 큰 속도를 갖고 있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 얘기는 지구처럼 그렇게 크지 않은 행성의 주변에 있는 대기에서 수소와 헬륨은 계속 바깥으로 탈출하게 돼요. 그래서 원시 지구의 초기에 있던 수소와 헬륨은 태양풍 그리고 기체 분자들의 열운동에 의해서 다 바깥으로 뺏기게 되고 그 다음에 지구의 대기를 구성했던 것들은 지구 내부의 활발한 화학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환원성 기체라고 해요. 온실가스 같은 거죠. 뭐 메탄이라든가 이산화탄소들이 굉장히 많은 형태로 지구의 대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그렇진 않죠. 지금은 산소가 많잖아요. 산소는 사실 지구의 어떤 내부의 물리적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생명이 만들어낸 것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산소입니다. 지구의 바다를 구성하는 건 당연히 물인데요. 이 물이 어디서 왔을까라는 것은 사실 요즘은 많은 천문학자들이 어떤 외계 행성, 운석 같은 것들이 함유하고 있던 물이 지구에 상당한 기간 동안 충돌하게 되면서 지구의 대양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설 같아요. 그 태양계에서 가까운 쪽은 아니었다고 해요. 가까우면 그 물을 그 작은 행성, 소행성 혹은 운석이 함유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상당히 먼 곳에서 왔을 것으로 보통 믿어지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온 물이 모여서 지구의 바다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받았어요. 화성은 지금 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지구도 오래전에는 화성처럼 건조했을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질문은 거꾸로 해야 돼요. 화성도 지구처럼 과거에는 물이 많았을까?가 질문이 돼야 돼요. 화성에도 과거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화성은 자기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태양풍의 영향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받아서 태양풍에 의해서 그 화성 표면에 있던 물이 온도가 낮아졌을 때 대기 중으로 승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기 중에 있던 수증기, 기체 분자가 태양풍을 막아주는 자기장이 약하기 때문에 태양풍에 의해서 점점 화성에서 뺏겨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화성은 물이 없는 거고요. 지구는 강한 자기장이 이 태양풍을 막아주죠.
지구는 화성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예요. 그래서 지구에는 물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거죠. 여러 화석 기록 같은 걸 생각하면 약 38억 년 전쯤으로 과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사실 아직도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것은 생명을 이루고 있는 단순한 유기 분자들이 있거든요. DNA와 RNA 같은 핵산도 있고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되는 아미노산도 있는데요. 이런 그 유기 분자들이 오래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쉽게 우주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이론은 지구 초기에 그 환원성 기체, 메탄 같은 그런 환원성 기체가로 대기가 구성되어 있을 때 번개가 치거나 그런 영향으로 이런 유기 물질이 자연적으로 합성됐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요즘 사람들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심지어 해성 같은 데서도 아미노산 같은 유기 물질들이 많이 발견되나 봐요. 어쩌면 그러면 지구를 구성하고 있던 초기 생명체에 꼭 필요했던 아미노산 같은 유기 물질들이 외계에서 지구로 온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둘 다 맞을 수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만 맞을 수도 있지만 그 물질 자체가 만들어지는 건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저에게 생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으면 물리학자 입장에서 모든 생명체가 갖춰야 될 1번 조건은 아주 간단해요. 자기 안과 밖을 구별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너무 자명한 얘기 같더라고요. 처음에 생명이 만들어지려면 내부와 외부를 구별하는 경계가 필요해요. 그 경계의 역할을 하는 게 막이죠. 막, 멤브레인. 근데 사실 멤브레인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비누 거품도 멤브레인이잖아요. 소수성 분자, 친수성 분자, 물을 좋아하는 분자, 물을 싫어하는 분자가 이중 막의 형태를 만들면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충분히 쉽게 만들어낼 수 있죠. 그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조건은 자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꼭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지구 위에 사는 이런 생식을 통해서 후손을 남기는 고등 생명체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자기와 똑같은 걸 만들어낸다.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게 무엇일까? 걸 고민한 그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카우프만이라는 물리학자인데요. 이 분은 이런 물질을 자가 촉매 물질이라고 불러요. 촉매는 그 참여해서 생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하는 물질이 촉매예요. 근데 자가 촉매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촉매로 작용하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우프만은 자가 촉매 물질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 생명이라고 꼭 우리가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생명의 가장 첫 번째 형태는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일단 자가촉매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면 점점 더 복잡한 생화학 반응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어떤 원시 생명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더 많은 기능을 하게 되겠죠. 생명의 첫 번째 형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 막을 가지고 있는 자가촉매 물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리학으로 생명현상을 속속들이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저는 확신해요. 근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고 해서 물리학을 위배하는 생명현상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물리학이 일종의 생명현상이 어떤 것은 가능하고 어떤 것은 불가능한지를 결정하는 바운더리 같은 거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물리학으로 생명현상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죠. 그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물리학이 적용돼서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물질의 상태는 과정에서에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체, 아무 데서나 막 기체 분자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기체, 물리학으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고체인데요. 고체 중에서도 결정 구조를 이뤄서 고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딱 붙어서 나란하게 배열되어 있는 상태, 이거를 결정 구조라고 해요. 결정 구조를 가진 고체, 기체 혹은 결정 구조를 가진 고체, 딱 두 개는 물리학에서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저와 같은 생명체의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의 상태는 기체 아니죠. 결정을 이루고 있는 고체 아니죠. 그래서 물리학으로 접근하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물리학으로 생명현상을 이해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모르기 때문인 거죠. 실험을 할 수 있으면 되죠. 사실 우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실험은 지구에서 38억 년 전에 딱 한 번 해본 실험밖에 없는 거죠. 생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하기에는 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의 긴 시간 그 실험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요. 따라서 실험할 수도 없고 재현할 수도 없고 가설을 만든 다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해 볼 수도 없는 것이 생명의 탄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도 가설들의 수준에선 많은 제한들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가설 중에 그럴듯한데? 라고 생각했던 게 생물학에서 RNA 월드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생명체는
RNA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가설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RNA는 앞에서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 촉매 기능이 있고 그리고 자가 복제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RNA가 생명의 첫 번째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꼭 그런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RNA를 갖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세포 안에 리보솜이라는 그 작은 기관이 있는데요. 그 리보솜을 구성하는 게 또 RNA하고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리보솜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리보솜에서 아미노산 서열을 갖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걸 리보솜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RNA가 생명의 가장 처음 형태, 그래서 지구의 처음 생명이 만들어낼 땐 다 RNA로 뒤덮인 지구, 그걸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인간뿐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 혹은 살아있는 생명은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중에 인간이 저는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인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싶어하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 면에서 과학자스러운 생각이긴 한데요. 그 우주와 자연을 이해하는 것, 그게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한 삶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그 서은국 교수님의 행복의 기원이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다들 읽어보세요. 그 행복의 기원에서 제가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행복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행복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매 순간 행복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 행복을 느끼냐면 무언가 어제와 오늘의 내가 달라졌을 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로또 1등 당첨되면 평생 행복하실 것 같아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이걸 연구하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로또 1등 당첨자가 이후에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초기의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연구하면 1년도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가장 멋진 남성하고 결혼하시면 행복하실 것 같죠? 이것도 딱 18개월 지속됩니다. 그래서 행복의 비밀은 뭐냐 하면 새로운 경험, 내가 해보지 않은 소소한 작은 새로운 경험을 매일매일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저는 우리가 늘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자세라고 생각해요. 어떤 과학자는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과학자 혹은 물리학자는 인간의 가장 행복한 형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과학자는 본성상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서은국 교수님이 행복의 기원을 얘기한 것처럼 뭔가 새로운 경험들을 계속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시려면 순간순간 새로운 경험을 하시려고 애쓰시고, 더 좋은 방법은 과학자가 되십시오. 제가 떠오르는 것은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1번, 사람의 신념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떤 분의 신념이 내가 갖고 있는 신념과 굉장히 다른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마다 제가 자꾸 스스로 되새겨 보는 것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려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와 다를 뿐이지 그분의 신념이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이의 신념이 여러분과 너무 다르더라도 그분의 신념도 그대로 존중하는 것,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봐야 후회라도 할 수 있다. 해보지 않으면 후회조차 못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젊었을 때부터도. 특히 어떤 새로운 시도 같은 걸 할 때 그래요. 선택을 하는 걸 주저하실 때 내가 이 선택을 주저하는 이유가 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다가 내가 이 새로운 선택을 주저하는 이유는 단지 두려움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하세요. 두려움은 잠깐이고요. 지나고 나서 해본 다음에는 그나마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해보지 않고 시도하지 않으면 후회조차 못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해 보는 일종의 꼼수. 이만해서 다행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라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걱정거리가 있을 때는 10년 정도 지나도 내가 이 고민을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1년 지나서까지 내가 이거 걱정할 것 같진 않아 라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10년 지나서 혹은 1년 지나서 걱정할 리가 없다고 판단 내시면 그 시점을 그냥 앞당겨서 지금부터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오늘은 생명의 기원 그리고 지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런 얘기도 말씀드려봤고요. 후반에는 일반화하기 어려운 개통철학
같은 것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